제 나이 이제 70하고도 둘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요. 어제 먹은 밥도 가물가물한데 수십 년 전의 일은 어찌나 그리 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4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옥탑방의 작은 창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 때쯤 저는 부엌으로 가 불을 켭니다. 제 작은 부엌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곳에서 속죄의 의식을 치릅니다. 오늘의 메뉴는 능이버섯을 듬뿍 넣은 갈비찜과 3가지 나물, 그리고 황태를 곱게 다져 끓인 맑은 국입니다. 최고급 한우, 자연산 능이, 이슬만 먹고 자란 것 같은 파릇한 나물들. 제 한 달 생활비를 몽땅 쏟아부어도 모자랄 만큼 귀한 재료들이죠. 사람들은 옥탑방에 사는 늙은이가 어디서 저런 돈이 나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나 수군댑니다. 하지만 이건 잔치가 아닙니다. 제게는 평생을 바쳐 갚아야 할 빚이고 죽어서도 지고 가야 할 멍해입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3단 찬압에 정갈하게 담고 나면 아침 8시가 됩니다. 저는 낡았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닦아놓은 제 낡은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 한숨 소리 같기도 합니다. 제 목적지는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실버캐슬이라는 최고급 요양원입니다. 제 옥탑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 같은 곳이죠. 요양원 정문에 도착하면 언제나 같은 경비원이 저를 막아섭니다. 제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 이제는 익숙합니다. 저는 말없이 출입증을 보여줍니다. VVIP 병동의 특별 방문객에게만 허락되는 제 분수에는 맞지 않는 신분증이죠. 경비원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고 저는 자전거를 한쪽에 세워둔 채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 사위 녀석, 박서방은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영 좋지를 않습니다. 하나뿐인 딸 자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 후로 사위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는 늘 서먹했습니다. 녀석이 하는 사업이 몇 년째 어려운 모양인데 장인이라는 놈은 도와줄 형편도 못 되니 면목이 없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저 면목 없는 걸 넘어 아예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봅니다. 아버님, 요즘 어디 그렇게 다니세요? 행색은 이러셔도 쓰시는 씀씀이는 거의 재벌 회장님 같으시던데요.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제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호사를 부리는지 녀석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죽은 제 딸,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앞으로 남겨진 얼마 안 되는 유산을 제가 엉뚱한 곳에 탕진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제가 도시락을 들고 요양원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따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 페달을 밟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녀석은 요양원 정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는 제가 VVIP 병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은 제 옥탑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버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저런 곳은 하루 입원비만 해도 얼만 줄 아세요? 제 아내, 아버님, 딸이 남긴 돈으로 저기서 젊은 여자라도 만나서 회포 풀고 계신 겁니까? 이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젊은 여자라니.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네라는 말만 힘없이 되풀이할 뿐이었죠. 제 침묵은 녀석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후로 박서방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장을 보는 시장까지 따라와 제가 어떤 재료를 사는지 일일이 확인했고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캐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VVIP 고객의 사생활은 절대 알려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죠. 보호자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는군요. 그 보호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녀석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박서방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보호자? 대체 어떤 놈이길래 아버님을 감싸고 도는 겁니까? 제가 다 알아낼 겁니다. 아버님이 제 아내의 돈을 어떻게 빼돌려서 다른 놈이랑 놀아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 저를 파렴치한 늙은이, 아내의 유산까지 가로채 딴 주머니를 차는 인간 말종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은 흥신소 사람으로 보이는 낯선 사내와 함께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녀석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매달 은행 창구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이 돈 다 어디서 났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대체 누굴 만나러 다니시는 거냐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딸아이와의 약속, 그리고 제 지독한 과오를 제 입으로 직접 밝힐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침묵에 박서방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좋아요. 아버님이 끝까지 입을 다무시겠다니 제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요. 제가 이미 사람을 붙여놨습니다. 그 VVIP 병실에 누가 사는지 오늘 내일 안으로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박서방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제 옥탑방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녀석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면서 말이죠. 녀석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요양원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님. 녀석이 내민 사진 속에는 제가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역시 김영철 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는 영철이가 아니었습니다. 영철이의 늙은 어머니 최 여사님이셨죠. 박서방은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고백하려 합니다. 저와 영철이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진 건 없어도 열정 하나로 의기투합해 작은 식당을 열었죠.
영철이는 요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저는 수완이 좋았습니다. 우리 식당은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뤘고, 우리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큰 돈을 벌고 싶었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수십억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남은 자금을 모두 빼돌려 제 주머니에 채우고 모든 죄를 영철이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영철이는 한순간의 사기꾼,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그리고 저라는 친구까지도요. 영철이는 충격으로 쓰러진 늙은 노모를 모시고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빚을 청산하고 제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제 딸은 아비의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라 박서방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용기도 영철이를 찾아가 사죄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딸이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제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영철 아저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고요. 아빠,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이 돈, 우리 돈 아니잖아. 아빠 약속해줘. 영철 아저씨 꼭 찾아서 다 돌려드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수소문 끝에 영철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마침내 영철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이는 예전에 총명하던 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쪽방촌의 어둡고 눅눅한 방 한구석에서 영철이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한 치매와 실어증에 걸려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옆에는 영철이보다 더 쇠약해진 최 여사님께서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영철이는 사업 실패와 배신감의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고 그 후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병을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열했습니다. 제 욕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딸에게 물려줬던 집과 땅, 그리고 제 앞으로 된 모든 것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최 여사님을 국내 최고의 요양원 VVIP 병실에 모셨습니다. 보호자 이름은 당연히 김영철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친구에게 돌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철이는 요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식당에서 함께 만들었던 음식 냄새를 맡으면 영철이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잠깐 희미한 빛이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득한 기억의 조각을 더듬는 것처럼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영철이가 좋아했던 음식, 우리가 함께 웃으며 만들었던 그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고 있었기에 저는 허름한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제가 지은 죄의 무게를 덜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들고 요양원으로 가는 그 길은 제게는 고통스러운 참회의 순례길입니다. 박서방은 흥신소 사람을 시켜 요양원 간호사를 매수했고 그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박서방은 제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을 찾아가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나는 장인 어른을 의심한 것만이 아니야. 나는 내 아내가 남긴 돈의 출처도 모르고 그 더러운 돈으로 사업을 일으키려 했던 쓰레기야. 경찰에 연행된 박서방을 면회하러 간 것은 저였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만난 박서방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녀석은 다시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녀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일어나게, 박서방. 자네 죄는 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세. 진짜 죄인은 바로 나야. 그 후, 우리는 함께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공장을 헐값에 처분하고 남은 돈을 모두 영철이와 최 여사님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서방은 치매에 걸린 영철이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말을 걸었습니다. 영철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 수정이도 하늘에서 아저씨께 용서를 빌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던 영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먹던 영철이가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 한마디에 저와 박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영철이가 저를 용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철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씩 사람을 알아보고 짧은 대답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님 역시 아들의 변화에 기운을 차리셨고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해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박서방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동네의 작은 상가 한 구석에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간판은 두 친구의 식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박서방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동네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퍼드립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놓고 이제 와서 힘들게 사는 게 후회되지 않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하다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용서와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이제 이 밥은 더 이상 속죄의 밥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밥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제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